서연아, 탕약 다 됐어. 식기 전에 얼른 마셔야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어머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그 탕약은 피처럼 붉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그 안에는 정체 모를 고깃덩어리 몇 개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냄새가 너무 역해요. 저는 코를 막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은 제 팔을 꽉 붙잡고는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라. 이거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구해온 비방이야. 듣자 하니 이거 마시면 한 달 안에 무조건 튼튼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구나. 전 못 믿겠어요. 요즘 세상에 다들 과학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마시기를 꺼리자 어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서연, 우리 집안에는 민준이 하나뿐인 아들이야. 네가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이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기에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마지못해 그 정체불명의 탕약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마실게요, 어머님. 일단 여기 두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와서 바로 마실게요. 제가 굳게 다짐하자 어머님은 반신반의하며 그 이상한 탕약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절대 낭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어머님은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 탕약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탕약 그릇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쏟아부으려던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비방이라면 낭비해선 안 되지. 어머님이 한눈 파는 사이 저는 그 탕약을 다시 가공했습니다. 몇 가지 양념을 더하니 비린내는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보기에는 훨씬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탕약을 남편의 보온 도시락에 붓고 고깃덩어리 몇 개는 곤란해 식탁 위에 닭볶음탕에 섞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보시는 순간 저는 빈 그릇을 들고 막 다 마신 척 연기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정말 맛없네요. 제가 일부러 과장되게 말하자 어머님은 제가 정말 탕약을 마신 것을 보고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알 것 없다. 그냥 좋은 거니 그런 줄 알아. 탕약도 마셨으니 어서 민준이 밥 갖다 주러 가거라. 걔 굶기면 안 돼.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내가 일일이 챙겨야겠니? 저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고 보온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급식실이 있지만 어머님은 매일 제가 직접 밥을 해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집밥이 더 정겹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저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교무실로 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컴퓨터 화면을 끄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근검절약을 강조하셨기에 저는 손을 뻗어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며 제 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대래. 남편은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보아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러운 마음에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컴퓨터 꺼주려고 한 것뿐이야. 말을 마치자 눈물이 알맞게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좀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일부러 너한테 화내려던 건 아니야. 우리 직업 특성상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수업 자료들이 있거든.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편. 전 아무 자료도 못 봤어요. 그냥 어떤 여자 나체 사진 몇 장 본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람 안 피우는 남자는 없다고. 가정을 지키려면 이런 건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보온 도시락을 열어 그 탕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색깔이 왜 이래?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남편,
색깔은 좀 이상해도 영양가는 정말 높은 탕이에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당신 주려고 특별히 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저는 신비롭게 웃으며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남자한테 특히 좋대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은 집안 시끄러운 것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어쩌면 그 탕약에 특별한 효능이라도 있었는지 남편은 오늘 밤 유난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가 저를 아는 지 반년도 더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제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날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남편 혼자 해결할게. 어서 자. 저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혐오감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가 민망하지 않게 저는 씻는다는 핑계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생리대에 검붉은 색의 소품용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잘 말아 휴지통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자 그 안에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잿빛 얼굴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자가 정말 나일까?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분명 거울이 잘못된 걸 거야. 저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 때까지 표정을 조정한 후에야 저는 욕실을 나섰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보고 남편이 이미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휴지를 치우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남편, 수고했어요. 우유 마시고 푹 자요. 서연아, 넌 정말 최고야.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지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남편이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보며 제 얼굴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드럽게 쓰다듬은 후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면 안 되지. 난 당연히 보지 않을 거야. 단지 남편을 걱정해서 그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비밀번호, 내 생일 아니었다. 남편의 생일도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누르자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제 심장도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날짜, 숨이 막혀올 때쯤 옆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슬리퍼를 신은 채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놀라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겁에 질린 채 머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나랑 상관없어. 어머님이 악몽을 꾸신 것 같아 저는 얼른 불을 켰습니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은 제 이름을 중얼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마치 악귀를 보는 듯하여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그저 악몽을 꿨다고만 할 뿐 무슨 꿈을 꿨는지는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소란이 너무 컸는지 남편까지 깨우고 말았습니다. 젠장, 남편은 일하느라 그렇게 힘든데 쉬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서연아, 엄마가 악몽을 꿔서 방에 다시 못 들어가시겠대. 오늘 밤은 엄마랑 내가 같이 잘게. 당신은 건넌방에서 자. 어머님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잘 위로해 주세요. 어쨌든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속이 깊어. 저는 달콤하게 웃으며 그들을 위해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전 겁에 질렸던 어머님과 제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출근해야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남편은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앉고 연신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꿈에서 그 애를 봤어. 피투성이로 기어와서는 왜 자기를 죽였냐고 묻더라. 너무 생생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는지 말을 마친 어머님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무서워할 때가 있구나. 듣자 하니 옛날에 딸 6을 제 손으로. 그때도 과연 무서웠을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부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 그도 무서워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어. 어머님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금방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밤에 깨어있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파왔습니다.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마치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어머님은 부엌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황급히 손에 든 것을 숨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이상한 고기 넣은 탕약 오늘 또 없어요? 정말 맛있던데요. 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그걸 마시겠다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 탕약을 마시고 나니 민준 씨가 저한테 더 열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새빨개지자 어머님은 흥분해서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우리 김 씨 집안에 곧 손주가 생기겠구나.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은 피처럼 붉은 탕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비린내를 맡으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탕약을 처리했습니다. 반은 어머님의 그릇에, 나머지 반은 남편의 도시락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컴퓨터에 손대지 않고 얌전히 자리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왜 또 이 탕이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힘든데 몸보신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요? 자, 어서요. 다 당신한테 좋은 거예요. 남편은 탕약을 마시기는 했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새로운 메뉴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또 김 선생님께 도시락 갖다 주시는군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혼 같으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선생님, 또 저를 놀리시네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직해서 박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금 제 직업은 전업주부랍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사랑해요. 가정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 선생님을 보며 저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30이 넘었지만 최 선생님은 여전히 화사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최 선생님의 얼굴에는 어딘가 더이한 기색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겸손하시네요. 그럼 시간 뺏지 않을게요. 저 김 선생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떠날 때 그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가느다란 허리를 흔들며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켜 익숙한 화면으로 들어가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는 먹다 남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가 담겨 있던 빈 그릇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만 좋으시다면
제가 좀 부실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흥미롭게 녹화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선생님은 문을 잠그고 뱀처럼 남편의 다리에 휘감겼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커튼을 치면 교감 선생님인 김 선생님과 최 선생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이고 탕약을 마신 남편은 기력이 왕성해졌으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최 선생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몇 분 후 두 사람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부드러운 물뱀처럼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보세요. 저는 제 사랑스러운 남편이 저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와 이혼할 수 있겠어요? 최 선생님이 그의 가슴을 툭 치며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이제 듣기 싫어. 남편은 품 안에 여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너한테는 질린 적 없는데. 최 선생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남편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젠장, 저 정실 부인인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남편의 동공이 점차 커지며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가졌다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겼어? 자기야, 당연히 우리 아이죠.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이는 3개월 전에는 말하면 안 된대요. 보세요. 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네요. 제 하드에는 아직 그녀와 이 선생님, 오 선생님, 주 선생님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확실히 우리 김씨 집안의 핏줄입니다. 최 선생님이 제 남편을 만난 후 그 불쌍한 남자들과는 깨끗이 정리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애틋하게 귓속말을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끝나서야 헤어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떠나기 전 남편은 잊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자. 같이 검사받으러. 최 선생님은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마음까지 녹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끄자 꺼진 휴대폰 화면에 음산하고 무서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으악, 어머님이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을 잘 챙기고 천천히 어머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어 밖은 대낮처럼 밝았지만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님은 침대와 옷장 사이 틈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 옷장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그게 날 해치려고 해. 어머님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겨우 50대이신데 어쩌다 이렇게 이상해지셨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입으시는 옷들 뿐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옷장 안에 있었어. 분홍색 옷. 어머님은 제 눈을 마주치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분홍색이요? 뭘요? 평소에 분홍색은 입지도 않으시잖아요. 어머님은 다시 저에게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옷장을 흘끗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얼굴에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는 게 어때요? 그런가? 그래, 분명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야. 제가 표 예매해 드릴까요? 여행 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세요.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시죠. 밖에 화창한 햇살을 보고
어머님은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헐렁한 자외선 차단 셔츠를 벗고 그 안에서 피 묻은 분홍색 아기 우주복을 꺼냈습니다. 가위를 꺼내 그것을 조각조각 찢은 후 태워서 재로 만들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인지 저는 세면대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었어? 남편의 얼굴에 의심스러운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방금 한국 드라마 한 편 봤는데 눈물을 쏙 빼놓더라고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그런 영양가 없는 것 좀 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저는 그를 위해 발 씻을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님 또 악몽 꾸신 것 같아요. 산책하러 나가셨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님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우리 표 예매해서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계속 악몽 꾸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가 제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근심이 싹 가시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여전히 우유를 데워 설탕을 넣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저는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남편, 저 그날 끝나면 우리 어서 아들 하나 가져요. 남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네, 친구한테 들었는데 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들, 딸을 정말 잘 보신대요.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때 그분한테 봐달라고 해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저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의원인데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대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평소 제 말에 냉담하게 반응했는데 오늘은 먼저 의원의 위치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기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말 영화표를 2장 샀지만 남편은 주말에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착하지. 요즘 학습량이 많아서 아이들 보충 수업을 꼭 해줘야 해. 다음에는 꼭 같이 가줄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라면 일이 우선이죠. 이해해요. 전 괜찮아요, 남편. 수고하세요. 남편이 떠나는 것을 배웅하고 1시간 후 저는 그의 사무실 감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좋아. 역시 학교에 없군. 귓가에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자. 같이 검사받으러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와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봐. 지수야. 그 개같은 남녀 도착했어. 저녁에 보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만나기 전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벌써 생기를 잃었습니다. 지수와 강남의 한 프라이빗 룸이 있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이야. 더 예뻐졌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서연, 왜 이렇게 말랐어?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코끝도 찡해졌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잖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울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제 대학 동기이자 그때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한 바지를 나눠 입고 서로의 아이 데모가 되어주기로 맹세하며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갔고 우리가 못 본 지도 거의 5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제 사정을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울지 말자.
어서 앉아. 그녀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한동안 안부를 물은 후 그녀는 제게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남녀야. 진짜로 사생아를 만들었어. 그녀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결과지 속의 작은 덩어리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이는 언제나 무죄인데 성별은 나왔어? 지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딸이지. 그 김씨 집안 놈은 아들과는 인연이 없나 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자. 만약 그들이 아이를 낳기로 한다면 나도 이 불쌍한 아이에게 살 길을 열어줄 거야. 김민준, 내가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아마도 제 입가의 미소가 너무 섬뜩했는지 지수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 길은 되돌아갈 수 없어. 지수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속해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어. 지수야, 너는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지수는 무언가 생각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내 뒤에 있을게.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는데 왜 눈물이 떨어졌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어머님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돌아와서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었어.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친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도 100만 원이나 냈다고.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여자들 약속에 내가 끼어들 순 없지. 그리고 난 낯선 사람이랑 식사하는 거 안 좋아해.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의 미간에 서린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남편은 억지 미소를 지었는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아니야, 야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 먼저 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고 부부 클리닉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넌 이제 유부녀야. 쓸데없이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 남편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만 낳으면 그 후의 일은 나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노력할게요. 그런데요, 전에 끓여주셨던 탕약은 도대체 무슨 고기예요? 제가 좀 더 사오려고요. 저는 큰 눈을 깜빡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흥분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알 거 없다. 요즘 물건이 없어서 들어오면 내가 다시 사올게. 아쉽네요. 그 물건들은 이미 전부 제가 사드렸는데 말이죠. 방으로 돌아와 쉬려고 하니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살짝 밀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저는 그에게 소음 차단 이어폰을 씌워주었습니다. 짭! 날카로운 손뼉 소리에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아,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푹 자요. 어떤 소란도 당신을 깨우지 못할 테니. 저는 익숙하게 그의 휴대폰을 가져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내 생일, 틀렸다. 남편의 생일, 틀렸다. 어머님 생일, 틀렸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최 선생님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풀렸습니다. 남편과 최 선생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군요. 마치 우리가 열애하던 시절처럼 열정적인 대화 기록,
친밀한 사진과 영상들을 전부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기록을 삭제한 후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미 밤 12시가 넘었지만 밖에 TV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저는 다른 휴대폰을 꺼내 간단히 조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은 요즘 정말 비명을 지르는 걸 좋아하시네요. 다행히 집 창문과 바닥에 방음 처리를 해두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어째서인지 어머님은 요즘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나오던 상담 프로그램은 이제 핏빛 화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창백한 작은 얼굴 하나가 "왜 날 죽였어?" 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구석에 웅크린 채 TV를 향해 물건을 계속 던졌습니다. 화면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머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미친 듯이 우리 방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엄마 좀 구해줘, 민준아." 목소리가 뒤틀려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민준이는 지금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소음 차단 이어폰에 별점 5개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V가 꺼지고 다시 상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왜 더 보지 않으실까요? 그녀는 우리 방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박서연, 박서연, 너희들 안에 있니?" 제가 어머님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했나요? 이 상황이 되어서야 저를 떠올리다니.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님은 드디어 소란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개는 어릴 때부터 분리불안이 있었는데 지금의 어머님과 정말 비슷하네요. 그녀는 베개 밑에서 노란 부적 한 장을 꺼내 손에 쥐고 무언가 중얼거린 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미없네.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챙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탕약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 밥 먹어요." 저는 그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몽롱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잘 잤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침 식사 때 어머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네. 엄마는 평소에 일찍 일어나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지?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나 어머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시네요. 단지 열이 좀 날 뿐이었습니다. "남편,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신가 봐요. 제가 해열제 찾아올게요." "수고해." 남편이 고마운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 2약 모두 흰색 약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 하나를 집어들고 어머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자세히 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약을 어머님의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남편, "우리 어머님 푹 쉬게 해드려요. 해열제 드셨으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이불을 잘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왜 갑자기 열이 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어떤 TV 예능 프로그램에 푹 빠지셨는데 아마 밤에 보시다가 감기 걸리셨나 봐요. 어머님이 아프자 남편은 야근을 하지 않고 서재에서 교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남편, 저장 보러 나갈게요. 어머님 좀 잘 부탁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주소를 따라 문을 닫고 있는 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아직 영업 전입니다. 여기 강 사장님 찾으러 왔어요. 청소하던 직원이 저를 2층으로 안내했고 지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지수가 제 곁으로 달려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물건은? 나 시간 별로 없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서 도시락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 피비린내 나던 고기 덩어리는 이미 데쳐져서 돼지갈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넌 예전부터 마음이 너무 여렸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키겠어. 내 손 더럽히지 마. 제 코끝이 찡해지며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왔던 눈물인지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고 머릿속도 함께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저를 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어. 그동안 쌓였던 서름 다 울어내. 왜?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방 안에는 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고 어머님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맑은 탕을 싫어한다면 찜으로 해줘야지. 부엌에서 한동안 분주하게 움직여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린 후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왜 아직 열이 안 내리죠? 약효가 부족한가?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 먼저 먹어요. 제가 어머님 밥 먹여드리고 약 한 번 더 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점점 더 속이 깊어지는구나. 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어머님이 삼키기 편하도록 저는 특별히 고기를 다져서 조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이런 귀한 것은 당신네 김씨 집안에나 어울리죠.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님께 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알. 열은 내려야 하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병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약효가 들었는지 저녁이 되자 어머님은 드디어 기운을 조금 차리셨습니다. 그녀가 깨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자간의 정이 깊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손에는 책을 들고 책 사이에는 휴대폰을 끼워두었습니다. 어머님이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널 불렀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었니?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민준아, 이 집에 이상한 게 있어. 어머님은 마치 귀신이라도 놀라게 할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며 겁먹은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이 방에 남아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점점 더 심해지시네요. 열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믿지 않자 어머님은 다급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이 집 정말 문제 있어. 남편은 몸을 떨며 더 이상 어머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그가 나올 때 저도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으니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저번에 엄마 바람 좀 쐬고 오게 하자고 했잖아.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만 원하신다면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수고해.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니 바람 쐬고 오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는 아마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정신이 이렇게 약하실 줄이야. 겨우 하루 만에 견디지 못하다니. 베란다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나요? 어머님은 겨우 열이 내렸지만
정신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감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약을 조금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어머님을 달랬습니다. 어머님, 착하지. 약 드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비행기 표 예매해 드릴 테니 바람 쐬고 오세요. 어머님은 약을 마시고는 그저 저를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마치 놀란 토끼처럼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내 목숨을 거두러 온 거냐? 방 안의 소란을 듣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아직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머님도 아프셔서 힘드셔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어머님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쟤랑 같이 있어? 쟤는 목숨을 거두러 온 귀신이라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놀라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마 열이 아직 다 안 내려서 그러실 거예요. 전 괜찮으니 우리 어머님 푹 쉬게 해드려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네. 고생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아껴주니 전 기뻐요. 열이 내리면 어머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완전히 내렸는데도 어머님은 의심이 많아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매일 밖으로 나갔고 돌아올 때는 항상 노란 부적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당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돈은 비싸게 받으면서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머님은 부적 사는 데에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돈이 물 쓰듯 나가는 것을 보고 남편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이렇게 부적만 사시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어머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겨우 돈 좀 썼다고 네가 네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돈을 먹고 마시는 데 쓰셨다면 제가 절대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이건 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분명 남편은 그 지긋지긋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요, 됐어.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사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중재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평생 절약만 하셨는데 마음이 불안하시다니 그냥 마음의 안정을 사는 셈치죠. 남편이 부드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착해. 똑같은 말을 다음 날 그는 최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착해. 남편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까워. 우리 첫 아이인데.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착하지.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 만약 아들이면 내가 바로 박서연이랑 이혼할게. 최 선생님은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슴 같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물며 남편 같은 남자에게는 더더욱. 남편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곧 연말 평가가 있잖아. 우수 교사상 하나 주는 건 어때? 최 선생님은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내 영양제 값도 안 되잖아요. 최 선생님이 애교를 부리자 정말 뼈가 녹을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 남편은 이를 악물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전교 표창대회도 곧 다가오고 좋은 구경거리도 시작되겠네요. 저의 정성 어린 보살핌 아래 어머님의 의심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에 불길한 것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마지막 부적을 다 썼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남편이 없을 때 저는 어머님께 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적, 액막이 물건, 경전, 돈이 계속해서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쯤 어머님은 또 다른 대사를 만났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1억만 더 줄 수 있겠니? 마지막 1억이야. 어머님은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어머님은 다급해졌습니다. 그걸 쫓아내야 해. 매일 밤 내 침대 머리맡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단 말이야. 부엌까지 따라오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엄마는 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 민준아, 이분은 정말 용하신 분이야. 엄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번에 다 마치셨어. 이분만이 엄마를 도울 수 있어.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정상적으로 좀 행동하세요. 하루 종일 의심만 하고. 어머님도 눈이 붉어져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짐이 되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둘 다 편해질 수 있잖아. 남편은 겁에 질려 말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돈을 가치 있게 써야 하잖아요. 어머님은 붉어진 눈으로 남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남편, 어머님 상태가 요즘 정말 안 좋으세요. 혹시 정말로 뭔가에 씌인 걸지도 몰라요. 그냥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는 게 어때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어머님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돈이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 남편은 어머님께 이번 상여금이 나오면 돈을 드리겠다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 주 동안 어머님의 의심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이유 없이 아기 물건이 나타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밥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자신을 도와줄 진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삼시세끼는 모두 제 손을 거쳤고 저는 당연히 최고의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정성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님은 미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옷장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몸을 꽉 껴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날 찾아왔어. 내 목숨을 거두러 왔어. 어머님은 넉나간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가 아니야. 그들이야. 내가 죽일 년이지. 하하하. 아무도 못 도망가. 어머님의 이런 모습은 남편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것이 어머님의 장난이 아니며 농담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어머님을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조현병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되셨지. 그는 저를 꽉 껴안았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뒤이어 닥쳐온 것은 엄청난 치료비와 약값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내가 있잖아. 곧 당신 차례가 될 거야.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제가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몹시 두려워하는 듯 약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저를 보면 계속 물건을 던졌습니다. 오지마. 내가 널 해친 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매일 제 몸에는 한두 군데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했지만 그저 다음에는 조심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환자잖아.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이렇게 착하니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님을 조금 벌을 주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저는 매일 그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먹고 싸는 시간 외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님을 잘 가둔 후 저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낯설고 두 번은 익숙하다고 직원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박 사모님, 사장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지수가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그 쌍년 수술 예약했어. 그들은 정말로 그 사생아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무죄야. 그녀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탓하려면 자기가 잘못 태어난 걸 탓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수도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연아. 너는 달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를 거 없어. 이번 태반은 남겨둬. 마지막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봄은 과연 좋을까요? 지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일도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아, 이 일 끝나면 우리 여기 떠나자. 부산 가서 살자.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교 표창 대회가 열리는 날, 저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곁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박 선생님은 여전히 예쁘시네요. 박 선생님, 저희 보고 싶었어요. 새로 오신 화학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이 좋았는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것이 아마도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일 것입니다. 표창대회가 시작되고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멀리 앉아 조용히 좋은 구경거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올해의 우수교사 수상자는 최유나 선생님입니다. 박수갈채 속에서 최유나 선생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시 최 선생님답네요. 어제 막 유산수술을 했는데 오늘 벌써 이렇게 쌩쌩하다니. 최 선생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한 해 동안 최 선생님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최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돌아보시죠. 최 선생님은 미소를 띤 채 무대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전반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화면에는 최 선생님과 제 남편의 친밀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외설적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선생님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원래도 연약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시퍼렇게 변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끓었습니다. 저 남자 김 선생님 아니야? 세상에, 저 뱃살 좀 봐. 너무 역겨워. 내가 김 선생님이랑 최 선생님이랑 맨날 눈빛 교환한다고 했잖아. 너희들 안 믿었지. 이제 믿겠지.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즉시 무대에 올라와 아래에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이 표창대회도 예정보다 일찍 끝나고 말았습니다. 곁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이것을 그저 웃음거리로 여겼습니다. 잠시 후, 야, 너희들 빨리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 봐봐. 누가 김 선생님 비리 폭로했어. 라는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차례차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헐,
김 선생님 생긴 건 저래도 엄청 화려하게 노셨네. 어쩐지 전에 3반 애들 싸웠을 때 징계 안 받더라. 김 선생님한테 돈 찔러줬구나. 김 선생님 이제 완전 망했네. 남편은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님께 밥을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밥 남겨뒀어요. 남편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말을 마치고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뭐, 그가 안 본다면 나도 연기할 필요 없지. 저는 어머님이 먹다 남긴 밥을 치우고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방에 다시 가두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남편은 목소리를 낮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데 오늘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지역 뉴스에도 나왔으니 그는 분명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즐겁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남편이 고통스럽게 우는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아니, 이건 최 선생님을 위한 선물일 뿐이야. 당신 선물은 아직 뒤에 있어. 학교는 남편의 직위를 정지시켰고 두 사람의 수업도 중단시켰습니다.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어머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그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좋은 간병인 한 명 구해서 엄마 시골집으로 보내드리자. 저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어머님이 떠날 때 그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저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시골 가서 좀 계세요. 제가 좀 진정되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어머님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을 문 안으로 밀어넣고 제가 처리하겠다고 신호했습니다. 저와 간병인 아주머니는 어머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일을 잘하도록 저는 봉투를 하나 더 찔러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간병인은 사양하면서도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성격이 좀 안 좋으셔서 발작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만약 너무 심하게 구시면 좀 손을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간병인은 제 암시를 이해하고 주름진 얼굴로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사람이에요. 어머님, 거기서 복 많이 받으세요. 위층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간병인 아주머니께 봉투도 더 드렸으니 어머님 잘 돌봐주실 거예요. 남편은 순식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남편, 요즘 계속 기운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고 요즘 뉴스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를 속이고 제가 계속해서 그의 착한 아내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걸을까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남편은 싫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제가 온갖 말로 설득하자 그는 마침내 저녁에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김민준, 이제 카운트다운이야. 우리는 차를 몰고 한적한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발 아래의 강을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높아. 만약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김민주는 제 옆에 앉아 멀리 있는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때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고 위로하듯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정말 내 복이야. 그는 물을 마시고는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가 봅니다. 가졌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항상 밖의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절을 겪고 나면 그 여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제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개과천선하여 아내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과연 아직도 원할지를. 서연아, 요즘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일이며 집안일이며 다 네가 도맡아 했잖아. 이 모든 게 지나가면 우리 여행 가자. 이참에 아들도 하나 낳고 손주가 생기면 엄마 병도 나아질지 몰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의 고통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를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약효가 나타나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운도 좋군. 대여섯 시간이 지났지만 김민주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찬물 한 바가지를 그에게 끼얹었습니다. 김민주는 그제야 몽롱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여긴 어디야? 나한테 뭘 하려는 거야? 풀어줘. 너 미쳤어? 그는 드디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왜 그래? 어서 와서 나 좀 풀어줘. 우리 나쁜 사람한테 잡힌 거 아니야? 멍청하긴, 이렇게 뻔한데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 조급해하지 마. 그냥 당신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저는 웃으며 의자를 끌어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공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서연이가 아니야. 너 박서연이지. 이제야 기억났어?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지처럼 둔한 남자를 왜 나는 그때 좋아했을까?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온 거야?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남편, 때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되찾아서 기쁘지 않아요? 그의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히스테릭하게 외쳤습니다. 그동안 계속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 나쁜 년?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귀를 후볐고 이어서 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남편, 그냥 얌전히 앉아있을 순 없어? 내가 감히 날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그의 뺨을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그는 맞을수록 더 흥분하는 개 같았습니다. 제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때리고 나서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봐, 이게 나쁜 아이에 대한 벌이야. 이제 얌전히 있는 법을 알았어? 그는 드디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때려서 아팠을 수도 있고 제 손에 들린 칼이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고 저도 말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 저는 손에 든 작은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얌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실습 교사였고 내가 당신 학교에 적응하는 걸 도와줬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국어 교사였고 말할 때마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도 불쾌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젊었고 온몸에서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귀게 됐지? 아마도 제 웃는 얼굴을 보고 그는 서둘러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쫓아다녔지.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공부에만 몰두해서 연애 경험이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열렬한 구애에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손에 쥐면 깨질까, 입에 물면 녹을까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매우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호의가 결혼 전에 환심 사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남편, 갑자기 당신이 결혼식 때 읊었던 시를 다시 한번 듣고 싶네. 저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민주는 애써 몇 구절을 읊었지만 전부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은 언제나 사소한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씨 집안에 시집온 지 1년 만에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엄마는 몹시 기뻐하며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좋은 집에 시집와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저는 집욕실에서 넘어져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유산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방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엄마는 매일 제 곁에서 저를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고 심지어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유산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년쯤 지나 저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마음도 드디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에 이 아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왜 하늘은 저에게 이럴까요? 난더 저는 이 생에 아이와 인연이 없는 걸까요? 그달 저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저는 임신이 두려워 부부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강아지 한 마리 사줬던 거 기억나? 제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마치 희망을 본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널 기쁘게 해주려고 했겠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니면 내가 계속 임신하도록 달래려고?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이 강아지는 정말로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듯 그녀를 돌보며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끼 강아지 때부터 1년 동안 키우면서 제 얼굴에도 점차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3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악몽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김민준과 어머님은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에 두 사람의 태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워졌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두 사람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항상 굳은 얼굴로 쏘아붙이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강아지 코코에게도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저는 더욱 약해졌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김민주는 그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무리 찾아도 코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코코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어머님은 부자연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냉담했습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래. 밖에 놀러 나갔겠지. 그때는 제가 임신 후 가장 다급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온 동네를 뒤지고 수많은 실종 전단을 붙였지만 다시는 코코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잠겨 밥도 먹지 못했는데 어머님은 제게 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래. 지금 임신 중인데 안 키우는 게 더 낫지. 저는 탕을 받았지만 마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한 모금 마셨는데 결국 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잔다는 핑계를 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박서연은 그 죽일 놈의 계모 찾았어. 벌써 잤어. 그럼 됐어. 내가 그게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누가 그런 짐승을 키우냐.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버리기도 아까워서 내가 사람 시켜서 처리하고 탕으로 끓였어. 아들, 너도 와서 좀 마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내코코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왜, 분명 싫어하면서 왜 나에게 강아지를 선물했을까? 내가 정을 붙이자 너희는 그의 살을 먹으려 하다니. 이 생각에 제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남편, 그 보신탕 맛있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우리도 그때는 널 위해서 그랬어. 내가 임신 중인데 개를 키우면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당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거의 졸도할 뻔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문으로 걸어가 따져 물으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서연, 이번에도 딸이라니 정말 재수 없어. 문고리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아이의 성별을 어떻게 아셨을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우리 김씨 집안의 오랜 전통이 이 재수 없는 여자 때문에 깨지게 생겼는데. 김민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가 이 딸을 낳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머리가 무겁고 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부드럽고 세심한 김민준이 맞나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두 아이도 제가 부주의해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욕실 바닥에 비누를 칠해 놓았고 어머님이 일부러 넘어져 저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무고한 아이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단지 성별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단 말인가? 두 사람은 여전히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뛰쳐나가 김민준의 옷깃을 잡고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제가 들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들 목숨 돌려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살인이야. 저는 미친 개처럼 김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김민준은 처음으로 저에게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 뺨을 한 대 때리며 욕을 했습니다. 탓하려면 내가 제대로 못 낳는 걸 탓해. 3번 연속 딸이라니 재수 없어. 저는 붉어진 눈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김민준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김민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주먹이 미친 듯이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이 쌍년,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마침 잘 됐네. 다른 방법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널 때려서 유산시켜주지. 까짓것 나중에 이혼하면 그만이야. 난 아들 낳아줄 여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저는 필사적으로 아랫배를 보호했지만 김민준에게 다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그는 저를 세게 책상 모서리에 밀쳤습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틈을 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뿐이었습니다. 고통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 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기억이 제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어났을 때 아이는 사라졌고 제 기억도 신혼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두 사람은 저를 여러 번 떠보며 제가 정말 기억을 잃었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돈 들여 새 며느리를 얻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기억을 잃은 동안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허상과 같았습니다. 제가 옷장 구석에서 아기 옷을 발견했을 때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제 오랜 단짝 친구 지수도 서울로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 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회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긴장한 얼굴의 김민준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날 풀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서연아, 나 아들 필요 없어. 딸도 괜찮아. 제발 날 풀어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민준, 너 정말 비굴하구나. 말을 마치고 저는 그의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사나운 계신마리를 풀어놓은 후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저쪽에 집 알아놨어. 이 일 끝나면 우리 바로 떠나자.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온했던 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너무 힘들어. 지수가 저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와 김민주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가 없었고 그가 직위 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 제가 다시 김민준을 보러 갔을 때 그의 몸은 들개들에게 물려 크고 작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죽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제가 겪었던 고통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고깃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민주는 굶주림에 지쳐 국에 독이 들었는지 따질 겨를도 없이 개걸스럽게 마셨습니다. 심지어 뼈까지 뱉지 않고 씹어서 삼켰습니다. 국에는 당연히 독이 없었습니다. 김민준, 너 정말 잔인하구나. 내 친딸의 피를 마시다니. 제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토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플까봐 두려워 그저 헛구역질만 했습니다. 박서연, 도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이 독사 같은 여자야. 저는 그 혐오스러운 얼굴을 담담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악독하다고? 이 비방은 내 엄마가 구해온 거야. 그녀가 먼저 악독했지. 처음 그 탕약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코코가 생각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샘플을 조금 남겨두고 사람을 시켜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이 탕은 태반을 피해 담갔다가 임신한 어미개에게 먹이고 어미개가 새끼를 낳으면 죽은 새끼 강아지로 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을 그는 어리석게도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지수가 용한 사람을 소개해줘서 이 탕을 다시 서늘한 우물물로 가공하면 원한이 쌓이고 죄지은 자가 오래 먹으면 심신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미쳐버린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김민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역겨운 것들을 먹었는지 그와 어머님의 모든 대화를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최윤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는 제가 미치게 만들었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는 제가 직접 망가뜨렸으며 저와 그가 함께한 매 순간이 역겨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차 뒤틀렸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악독한 여자구나. 내가 왜 너 같은 악독한 여자와 결혼했을까?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미쳐 날뛸수록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방에 불을 껐습니다. 박서연, 뭐 하려는 거야? 날 풀어줘. 어둠 속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개들이 끊임없이 킁킁거리며 마치 죄쾌를 찾은 듯했습니다. 방을 나올 때 안에서는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몸은 아팠습니다. 귓가의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근교 강변의 한 폐가에서 정신 이상 상태의 남성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신이 괴사하고 수많은 교상을 입었으며 모 고등학교 교사로 추정됩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전신마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최윤아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져 그녀는 해고되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지만 품에는 남자아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곧 정신이 이상한 마비 환자 한 명을 더 보낼게요. 그들의 여생을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은 매달 제때 보내드릴게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통쾌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수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몸도 이런데 바람 쐬지 마. 죽을 사람인데 그냥 이 바닷바람의 평온함을 즐기게 해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해? 일찍 치료했으면.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해방이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수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걱정 마. 내 부탁대로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내 유골을 함께 그 상사화가 만발한 언덕에 묻어줄게. 그녀의 눈물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혼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착한 딸. 저는 몸을 돌려 새아이를 껴안고 부모님 사이에서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